안녕하십니까.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중국은 왜 빅테크를 잡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JD 부자연구소 국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는 마감이 됐고요. 주식 강의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를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이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오시면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가 검색이 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왜 빅테크를 잡나? 뉴욕 마켓워치 주가 실적 기대에 최고치 경신, 국채 떨어지고 달러 올라가고 유가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0.21%, S&P 500 지수는 0.35%, 다우존스 지수는 0.36%,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시장은 실적 앞두고 관망이라는 이제 그 메인 이슈인데요.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식시장을 떠받치는데 일조해온 국채금리는 이날 소폭 올라 1.36%대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어제 장 시작은 나스닥만 오르고 다우와 S&P는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채금리가 1.36%까지 오르면서 은행주 중심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나스닥 빅테크 종목들은 애플을 포함해서 일부 종목 하락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에 나선 만큼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면 자산 매입 축소는 더 빨리 일어나겠죠. 노동시장이 아직 문을 여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더 늦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시장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시적이라는 얘기고요. 게다가 실업률은 빨리 개선이 안 되니까 당분간 테이퍼링, 금리 인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0%대 상승이 이어지는 골디락스 체제가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골디락스도 주식 나름이고요. 앞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주식 위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1.3%대 머문다면 은행주는 꽝입니다. 대신에 빅테크를 비롯한 성장주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적 시즌이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 실적이 받쳐주는 주식은 더 올라갈 것이고요. 실적이 없고 기대만 있는 주식들은 떨어지며 차별해야 될 것입니다. 실적이 받쳐주면서 자사주까지 매입할 여력이 있는 주식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빅테크 주식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인데 여기서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을 하는 주식들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되겠죠. 이번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 주식 위주로 3분기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빅테크 주식들은 요즘 반독점 이슈, 기업 분할 이슈 등 악재 일색이죠. 그러나 이것은 트럼프 때도 있었고 바이든 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차기 대통령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990년대 닷컴 버블 때도 반독점 이슈가 있었지만 시간만 질질 끌다가 결국은 이제 합의로 끝이 났죠. 정작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떨어진 것은 인터넷 혁신을 못 보여줘서 주가가 떨어진 것이지 반독점 이슈로 시장을 지배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반독점 이슈가 있었을 때는 주가가 더 올랐다는 얘기죠. 중국 차량 공유업체 디디글로벌의 주가는 당국의 우려 규제가 지속되면 7% 이상 떨어졌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미국과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죽자고 덤벼들면 빅테크는 힘을 못 씁니다. 빅테크 문제는 아래 서브 이슈에서 다룰 것입니다. 독일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마스크 착용 등 의무 방역 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반면에 영국은 델타 변이 확산에도 오늘 19일 예정대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어제 유로 2020 거기서 이제 그 영국이 졌죠. 그런데 거길 보면 이탈리아가 이기긴 했는데 사람들이 뭐랬습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응원을 하고는 모습들이 이제 보였죠. 독일은 방역 조치를 하겠지만 영국은 이제 규제를 다 푼다고 했는데 영국이 이 규제를 푸는 것은 델타 변이 감염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사망자 수준이 1%대에서 0.1% 수준으로 10분의 1로 아주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80%가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거나 자가 면역 상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증 환자가 낮아지니까 격리를 통한 이득보다는 경제적인 경제 재개를 통한 이득이 더 이제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델타 변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의 항공 여행 수요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아직도 20% 정도 작습니다. 게다가 마블의 블랙 위도우가 개봉 첫 주 8천만 달러, 디즈니 플러스 6천만 달러 대박이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디즈니와 마블의 슈퍼히어로 어드벤처 영화인 블랙 위도우가 극장에서는 8천만 달러를 팔았고요.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6천만 달러를 팔았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아주 특이하게 극장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동시 개봉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디즈니가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있었어도.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6천만 달러 흥행 수입이 냈다는 얘기죠. 이것은 디즈니 플러스 회원이라 하더라도 30달러를 추가로 내야 했기 때문에 블랙 위도우 시청률을 따로 잡을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는 극장은 점점 몰락해가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디즈니마저 극장을 외면을 한다면 결국은 극장 산업은 사형 산업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언택트 시대를 10년을 앞당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은 장기적으로 성장주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오늘 발표될 9시 반에 발표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입니다. 지난번에 예측치가 4.7% 나왔는데 실제로는 5.0% 나왔습니다. 이렇게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긴축 우려로 성장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예측치는 4.9%입니다. 예측치보다 아래로 나오면 아마도 긴축 우려는 없을 것으로 봐도 됩니다. 오늘부터 골드만삭스, JP모건 실적 발표 시즌이죠. 은행주는 하락이 예상됩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대 마진이 낮으니까 은행주가 실적이 좋게 나와도 앞으로 3분기 전망이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성장주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 주 화요일 20일부터 발표될 넷플릭스부터 실적 발표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넷플릭스가 어닝 서프라이즈 한다면 나스닥이 기대감 때문에 월말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성장주에게는 0%대 상승이 이어지는 골디락스 국면이다. 현재 국면이. 서브이십니다. 중국은 왜 빅테크를 잡나? 공산당에 찍힌 중빅테크 투자주의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차량 호출 업체 디디 추싱의 주가가 6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20% 가까이 폭락했다라는 것이죠. 디디 추싱이 미국에 상장을 했다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앱스토어에서 앱 삭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7%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 30%가 넘게 빠졌죠. 이유는 미국의 데이터를 뺏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동아시아는 어떻게 발전했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중국 공산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성장 모델은 발전 국가 모델로 일본이 만들었고요. 한국과 대만이 따라했으며 중국이 이것을 따라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일본도 따라한 것이죠. 원래는 이제 그 미국에서 처음 만들었고요. 그것을 이제 독일의 리스트가 따라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그것을 따라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 대만이 또 따라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따라하는 중입니다. 발전 국가 모델은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토지개혁, 두 번째 수출 중심의 제조업, 세 번째가 금융 억압입니다. 첫 번째가 토지개혁인데요. 국가 발전은 생산성 향상이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생산성 향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기본이 토지죠. 농촌에서 대규모 농장이 생산성이 좋을까 아니면 소규모 자영농이 생산성이 좋을까라는 것이죠. 답은 소규모 자영농입니다. 소작농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자영농이 자기 농사를 짓는 것이 생산성이 훨씬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이전에 유상물수 유상분배를 통해 소규모 자영농을 만들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덩샤오핑 시절 집단 농장에서 소규모 자영농으로 체제를 바꾸면서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얻어진 잉여 농산물을 통해서 얻어진 부는 기간산업 및 사회기반시설의 투입 자본이 되죠. 두 번째는 수출 중심의 제조업입니다. 못 사는 나라가 못 사는 후진국이 잘 사는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선진국의 기술 따라잡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은 기술을 사거나 라이센스를 사거나 아니면 역공학, 그러니까 뭐 만들어진 걸 갖고 다 쪼갠 다음에 거꾸로 이제 붙이면서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이제 알아내는 것이죠. 역공학을 통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지적 재산권을 훔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술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해왔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본에 가서 반도체 기술을 배울 때 공학자들이 이 공장에 설비를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호텔방에서 설계 도면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방산업체가 미국 가서 미사일 기술을 배울 때 미국 기술자들이 식사를 하러 간 틈을 타가지고 설계 도면을 복사기로 복사를 해가지고 몰래 갖고 오기도 했습니다. 수출을 안 하고 그냥 내수에 머문다면 기술 개발은 할 유인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정치인과 결탁해서 경쟁업체 죽이기만 골몰하면 되죠. 그 내수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소비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기술 개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한 나라들이 동남아시아 나라들인데,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경제를 화교 재벌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뭐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이런 데가 전부 이제 화교 재벌들이 잡고 있는 데고요. 경제를 꽉 잡고 있는데 죄다 내수 기업뿐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금융 억압입니다. 금융 억압은 돈을 가지고 국가가 수립한 경제 개발 방향에 맞춰서 민간 기업을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게 이제 뭐 소련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따다가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 개발 방향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국가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을 움직이는 것이 이제 금융 억압 작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은산분리 정책이 있죠. 은산분리 정책은 뭐냐? 이게 이제 은행하고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정책입니다. 국가는 은행을 컨트롤해서 민간 기업의 대출을 가지고 경제 개발 계획을 따르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기업에게 하나씩 임무를 줘서 하도록 하고요. 은행 대출로 그들이 임무를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려면 은행에 이제 돈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돈은 이제 어떻게 만드냐? 첫 번째가 이제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높은 나라들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기업이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줘야 하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은 국민입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7%라면 은행 이자율은 6%를 유지함으로써 수출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유리한 환경에 싸우도록 만들고 예금을 하는 국민들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뭐 국민학교죠.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통장을 만들어서 예금하고 졸업 시기에나 이제 찾도록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저축왕들을 뽑아서 TV에서 시장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저축을 강요를 했죠. 물론 이런 자본들이 모여서 이제 수출 강국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기업이나 부자들은 이런 국가 정책을 잘 압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이자율을 주는 은행에 돈을 맡길 리가 없죠. 그래서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국가는 자본 통제를 한 것이죠. 해외로 이제 자본을 빼나가면 반드시 용도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재벌이 해외 부동산을 산 것을 크게 보도했는데 외환관리법 위반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이 이런 금융 억압의 산물입니다. 왜냐하면 나갈 때 이걸 이제 사업자금이다라고 하고 나갔는데 결국은 이제 해외 부동산을 사는 뭐 그런 일들을 벌인 것이죠. 그러니까 외환관리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환율 정책입니다. 수출을 하려면 한국의 돈이 달러보다 싸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의 인건비가 싸죠. 싼 인건비를 통해서 미국에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면 다른 나라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서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환율 정책은 국민의 희생이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비싸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저환율 정책을 써가지고 수출하는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는 국민은 가난하고 미국 국민은 고환율을 통해서 아주 싼 가격에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 발전의 핵심이 뭐냐? 이제 바로 돈입니다. 금융을 통해서 수출 기업과 국민을 통제해 국가가 세운 경제 개발 계획대로 나가는 것이 국가 발전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가 돈이고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간접적으로 대상을 움직이는 데 비해 데이터는 직접적으로 대상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페이스북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무엇을 갖고 싶은지 알고 있습니다. 구글은 무엇을 알고 싶은지 알고 있습니다. 우버는 어디를 가고 싶은지 알고 있고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무엇을 욕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돈을 쓰는 데를 알고 있으니까요. CCTV 기업인 하이크비전은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습니다. 즉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의 욕망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빅테크 기업을 지배하면 우리 인간의 욕망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대체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중국 인민의 욕망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디디추싱은 우버 같은 대중교통 호출 앱입니다. 전기차 이후에는 자율주행차로 갈 것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시대가 오면 많은 자동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자사의 자율주행차 시스템을 가지고 주차장에서 차를 놀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주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거리로 나가서 영업용 택시로 돈을 벌면 되고요. 그리고 주인이 집에 와서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부를까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차를 손을 흔들어서 세울까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우버와 디지추싱과 같은 기업입니다. 차를 부르는 것은 바로 호출 앱을 통해서 부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디지추싱이 자율주행차 시대의 강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디지추싱이 미국에 상장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모든 데이터를 독점하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민을 감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상장하면 데이터를 미국에서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중국 공산당이 디지추싱이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자고 할 때 주주의 이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플이 테러 용의자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미국 법무부에서 요구를 하자 거부한 것과 같은 이유죠. 애플의 잠금 해제를 해준다면 소비자들은 애플 스마트폰을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은 빅테크, 특히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미국에 상장할 때 아주 곤란합니다. 중국의 빅테크 해외 상장 차단, 알리바바 주식 휴지 조각 되나?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증시 상장을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해외 상장사들까지 점검한다는 방침이어서 알리바바 등 빅테크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래서 자국 기업의 해외 상장 시 허가제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미국의 투자은행사들을 연맥일 수도 있다라는 의도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데이터 확보의 의미가 더 큽니다. 결론은 중국은 디지털 감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은 왜 빅테크를 잡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주돈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